체크인스탁입니다. 알파경수의 김종희 회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많이 좀 준비를 해 오셨을 것 같아요. 오늘은 첫 번째 체크 포인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 환율의 변동성 다시 안정 단계로 접어드는 것인가. 어제 우리 증시가 강하게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달러 환율 1370원 선을 하회하면서 이전에는 1400원 선 가나 싶었는데 1370원대 부근에서의 흐름을 나타내면서 좀 안심해도 되는 것인가. 그리고 또 어제 증시 변동성과 함께 금투세 관련된 내용이 아마 환시에도 영향을 미쳤을 텐데 이 부분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저께 중요한 이슈들이 많았죠. 중국 비자 이슈로 종목들이 많이 움직인 것도 이슈고, 그다음에 더 이제 우리가 가장 바랐던 것은 결국은 금투세 이슈가 마무리가 되면서 우리 시장에 좀 더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큰 그림에서 보면 환율이라고 하는 게 국가 경제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일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환율이 최근에 흔들리고 있는 것 다 아시다시피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 이런 것들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준비된 그림에서 핵심은 뭐냐면 한 나라의 환율이 이렇게 뭔가 단일 이슈로 급격하게 움직이는 게 과연 맞나? 그래서 1,400원에서 1,300원까지 너무 빠르게 떨어지고 또 너무 빠르게 올라가는 저 양상.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입장에서 더 불편한 것은 달러 인덱스보다 더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 환율인 거죠. 그러니까 달러의 강세만큼 움직이는 건 그럴 수 있는데 달러도 최근에 춤췄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달러보다 더 민감하게 전체 글로벌 통화에서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통화 중 하나라는 거. 그래서 예전에 멕시코 페소와 더불어서 원화가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그런 흐름 자체가 외국인들의 매도, 즉 환율의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거죠. 가장 변동성이 적어야 될 가장 큰 자산 중에 하나가 환율 외환인데 이게 이렇게 무슨 깃발 펄럭이는 것처럼 펄럭펄럭거리면 실제로 어떤 투자를 하기가 어렵죠. 내가 예를 들어서 투자를 했는데 환율 때문에 10% 이익 난 게 순식간에 제로가 된다. 그런 자산에 누가 투자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환율은 방향성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그 나라의 국가가 강세거나 약세면은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방향성도 안정적인 추세 내에서 방향성을 타는 것.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투자 가능한 그런 자산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고 어느 정도 반대 방향에서 해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소위 이제 환해지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저런 식으로 단기간 안에 환율이 급등락을 하는 것은 실제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투자 자산이 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대한 경계감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저런 외환 변동성 자체도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투세 이슈도 폐지로 지나가고 다양한 이슈들이 이제 지나갈 것으로 보이나 더 중요한 것은 환율이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 정도를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한 1,300원 아래로 내려가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 지금 1,370원 정도에서 1,340원, 30원 정도까지만 안정되는 흐름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원화 강세 때 외국인들이 조금 우리 시장에 베팅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장의 전체적인 기업이익이 트럼프로 인해서 정말로 크게 좌우될 수 있는 그런 상황만 아니라면 환율 안정을 통해서 일정 부분의 수급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영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금투세 이슈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이슈도 중요하지만 과연 미 대선을 축으로 해서 원화가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방향성은 다시 탈 수 있죠. 여기서 꾸준하게 서서히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고 또 서서히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것이 이제 변동성을 담보하면서 단기간에 7, 8%씩 변하는 이런 변동성이 아니고 월간 단위로 1, 2% 내에 안정적 방향성, 그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하향 안정화겠죠. 아무래도 이제 환율이 위쪽으로 급등하는 것은 부담스러우니까 환율이 하향 안정화를 보이면서 움직이는 것이 지금 구간에서는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마지막 남은 환율의 최대 포인트는 결국은 지난 9월 달에 만들었던 엔캐리어 관련된 그런 부담감이 또 한 번 올라올 수 있을 것인가 정도가 마지막 고리인 것 같고 그것만 아니라면 저는 하향 안정화 시 매도하던 외국인들도 조금 멈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엔화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140엔대 터치를 했다가 다시 또 150엔대 중반이잖아요. 엔화 변동성은 어떤 상황인가요? 네, 엔화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금리의 결정, 그다음에 정부의 그립 이 두 가지가 상실되면서 결국은 급하게 내렸다 올라간 것이고 최근에 이제 원화가 위안화 추종성보다는 엔화 추종성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BOJ 총재의 발언이 또 12월 달이나 1월 달에는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는 그런 발언 쪽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재차 엔화가 다시 강해지는 흐름으로 갔을 때 엔캐리가 일부 나타날 가능성은 있겠죠. 근데 예전과는 달리 한 번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마 급한 물량들은 대부분 소진됐을 것으로 보이고 다시 뭐 그런 급격한 흐름이 나타난다면 아마 반대쪽 파생 포지션도 꽤 구축해 놓은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난번과 동일한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죠. 그런 변동성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일본도 통제가 안 될 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40엔도 깨고 뭐 130엔 정도가 지금 실질 실환율 기준으로 적절한 환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 그 정도 영역까지는 일정 부분 내려갈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것도 깨고 내려갈 정도의 뭐 담보할 수 없는 그런 변동성이 나타난다면 원화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건 이제 뭐 금융시장의 아마겟돈으로 들어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일단 엔화 추종성은 아마도 BOJ의 이번에 금리 결정이 있는 12월 달이 또 한 번의 고비가 아닐까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선에도 환시가 좀 출렁거릴까요? 미 대선. 대선 이후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지금 미국의 선거인단이 그 결정되는 매직 넘버가 270이잖아요. 근데 양쪽이 지금 확실하게 확보했다고 하는 숫자가 해리스가 226, 그 다음에 트럼프가 219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사이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 서로 이제 몇 석을 더 확보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19석에 있는 필라델피아가 중요한 것이고 여러 이제 그 스윙 스테이트에서 계속 이제 지지율을 보는 것들인데 이게 차라리 결정이 나면 괜찮아요. 결정이 났는데 뭐 불복하고 뭐 그런 게 빠르게 안정이 되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그 경합주 내에 지지율 격차가 0.5% 뭐 1% 이내면 전부 재검표해야 되거든요. 재검표하는 과정에서는 아마 생각보다 굉장히 시끄러울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뭐 트럼프 지지 세력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엄청나게 반발하면서 뭐 그 좀 시끄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환율 변동성이나 전체 금융시장 변동성에는 오히려 최고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어서 그런 불확실성으로 가는 것은 최대 악재다. 환율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전체에. 근데 만약에 그런 정도의 시나리오가 아니라면 저는 원화도 더 이상 뭐 추가적인 약세보다는 어느 정도의 하향 안정화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강달러를 외치고 있지만 아시는 것처럼 지금 미국이 풀어놓은 유동성이 얼마고 그 유동성을 예전에 일본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사우디나 모두 대표적으로 채권을 사줬지만 지금 뭐 중국은 거기서 이탈하고 오히려 채권을 일부 팔고 있고요. 일본도 금융 긴축으로 돌아선다면 예전처럼 강하게 미국 채권을 사줄 수 없는데 거기에 만약에 달러를 남발할 경우 미국 그 여러 가지 사업들을 위해서 미국 채권을 남발할 경우에 달러 인덱스의 지속적인 강세가 가능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네. 아마 일방적인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달러 강세는 쉽지 않다. 그것을 일정 부분 지금 선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선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누가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선거 과정이 깔끔하다면 다행인데 아닐 경우에는 좀 변동성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의견 주시네요. 원달러 환율 1370원대인데 앞으로의 움직임도 계속 체크하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오랜만에 활짝 웃었던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여행주들인데요. 참 좋은 여행을 중심으로 해서 무더기 상한가를 나타냈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무비자 입국과 관련된 뉴스가 전해 들었고 지난주 후반이었습니다. 사실 뉴스는 그때쯤에 나오기 시작했었고요. 그리고 관련된 종목군들의 매기가 점차 좀 확산해가면서 중국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어제 좀 강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이 오늘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봐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일시적일지 어떤 의견이세요? 네, 일단 뭐 결과는 봐야 되겠죠. 실제로 어느 정도의 그 패키지 유입이 있는지.
실제로 5만 원 차이가 얼마나 크게 영향을 주는지는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그 가격이 올랐는지 몰랐는데 예전에는 그 비자 수수료가 5만 원 네.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추가로 올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의 비용 세이브가 패키지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을지는 조금 고개를 갸웃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항공사, 그 다음에 뭐 음원, 뭐 화장품 여러 가지 종목군들을 막 확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서 확산해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봐야 되는 것은 상호 관계에 의해서 중국이 지금 비자 면제를 해줬으니까 우리도 중국인들에 대한 비자 면제를 해줄 것인가가 관건이죠. 그러면 중국도 예를 들어서 우리의 지금 비자를 발급해서 오는 게 귀찮았다면, 그러면 그들이 비자가 발급 없이 우리가 만약에 열었을 때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뭐 면세라든지 이런 쪽에 영향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건 그 다음 문제니까 그건 우리 정부의 어떤 결정을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그건 우리가 미리 예상할 수 없으니 지금까지 나온 이슈를 기준으로 정말 여행사에게 폭발적인 어떤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는 걸 한번 확인해 보시죠. 준비된 그림 보시면 실제로 패키지가 늘어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 소위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이제 제로 수준까지 내려갔다가 그 위에 이제 회복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이 이슈로 인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이 과연 추가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인가가 이제 관건인 거죠. 그렇게 늘어난다면 지금 주가는 굉장히 싸 보이거든요. 과거에 비해서 뭐 하나투어라든지 모두투어의 주가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뭐 중국 패키지가 큰 돈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 패키지 숫자가 증가하는 것 자체가 수익엔 기여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모두투어가 더 주가가 많이 올랐던 건 상대적으로 모두투어가 비중이 높아요. 하나투어보다 중국 패키지 비중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민감하게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의 포인트, 11월 달에 종목 선택에 있어서 최대의 핵심 포인트는 낙폭과대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투어도 빠졌지만 모두투어는 더 많이 빠졌죠. 그래서 어저께 하나투어는 음봉으로 전환되면서 매물을 많이 맞은 반면 모두투어는 그래도 비교적 고점에서 떨어지긴 했지만 견조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측면도 우리가 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중장기적인 영향으로 갈지는 숫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데, 너무 큰 기대는 버리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 스텝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는, 우리도 상호적인 측면에서 중국인들 입국에 대한 비자를 과연 면제해 줄 것인가.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면세라든지 그 다음에 카지노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일 개연성이 열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관점을 모두 열어두시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어제 이제 동일하게 같이 움직였던 종목들, 뭐 음원 관련주나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엔 조금 너무 나간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행주 정도로 한정해서 보시는 게 이 이슈는 좋을 것 같고요. 항공주도 실제로 흐름은 적은 것은 아시는 것처럼 실제로 중국과는 대부분의 패키지에서 항공사는 국내 LCC보다는 중국 항공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중국의 노리는 효과 중에 하나가 무비자로 하면서 중국을 통해서 외국을 나가는 항공편을 다시 열 것으로 보이죠. 아마 대부분 분들이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예전에 베이징 공항을 축으로 해서 중국이 추진하던 것 중에 하나가 아시아의 그 비행 허브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정말 징그럽게 생긴 그 베이징 공항, 베이징 그 비행기 부스가 엄청나게 많아서 네. 정말로 막 징그러울 정도로 그 생긴 그런 조감도가 이미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과거 중국이 2019년도에 정말 해외 여행객들이 대폭 늘었을 때 중국을 통해서 가면 거의 한 뭐 10%에서 20% 싼 그런 항공권이 넘쳐났었는데, 뭐 그런 것들을 노린,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허브 항공 이용을 통해서 72시간 정도의 뭐 그 스탑오버나 레이오버 이런 걸 그렇죠. 활발하게 해서 그런 것들을 열어서 어느 정도 또 내수의 흐름을 또 연장하려고 하는 흐름도 아닌가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LCC에 대한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그것이 이렇게 금지돼 왔었어요? 뭐 금지되어 왔다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고, 뭐 아시다시피 중국 가면 이 통관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뭐 심하다 보니까 이미그레이션 할 때도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불편함으로 인해서 2019년까지는 제 기억으로는 뭐 유럽 갈 때 중국을 통해서 가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비용이 확실하게 세이브가 됐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거의 코로나 이후에 이용하지 않았는데 이걸 다시 열려는 하나의 흐름이 아닌가라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투자 아이디어 좀 뭐 저도 너무 나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 항공사에 대해서 한번 주가를 쳐다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네, 어제 그런 얘기 나오면서 여러 연구원이라든지 이렇게 멘트들을 보니까 중국을 경유하는 글로벌 상품, 뭐 유럽이라든지 타지를 가는 그런 상품이 패키지로 만들어져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 더 잘 이해가 되는 것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중국 쪽에서는 결단을 내렸고 또 우리나라에 약간은 좀 화해 제스처 내지는 손짓을 하는 듯한 그런 발표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우리 정부에서의 뭐 대응이라든지 여기까지도 일단 좀 기대감을 열어두겠습니다.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그럼 여행주, 항공주 어떤 쪽을 보면 좋을지 그리고 지금 올라타기엔 너무 늦었나 뭐 혹은 지금 들고 계신 분들 계속 홀딩하면 될지 어떤 식의 판단이 가능할까요? 일단 뭐 대한항공은 실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슈와 상관없이 뭐 저는 뭐 계속 홀딩 관점 정도 그다음에 뭐 조정받는다면 저가 매수 정도는 뭐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모두투어나 하나투어 같은 종목군들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트레이딩 바이 정도 그러니까 반등은 하겠지만 그 반등의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고 정말로 이제 패키지 숫자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중국향 패키지뿐만 아니라 중국을 통해서 가는 다른 그런 패키지들이 늘면서 지금 패키지의 가격이 조금 비싸진 것이 항공료가 올랐기 때문이기도 하고 러우 전쟁 때문에 돌아가는 네, 그 맞아요. 시간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일부 또 비싸진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만약에 가격을 낮춰주면 그러면 이제 또 더 멀리 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숫자가 올라올 테니까 그때는 이제 트레이딩 바이가 아니라 뭐 저점 매수 정도의 의견으로 바꿀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이제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뭐 패키지 혹은 패키지가 아니라도 반 패키지 정도 소위 이제 항공하고 숙박 정도만 먹는 그런 에어텔 상품들이 뭐 추가적으로 늘어난다면 실적의 일정 부분 회복이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의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대선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오늘 밤부터 미국에선 투표가 시작되고요. 내일 우리 시간으로 장중쯤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까지의 움직임을 보면은 그 이전에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활발하다가 어제는 또 해리스 트레이드 쪽으로의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풍력 관련된 종목군들이 해리스 후보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CS 윈드는 한 5%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미국의 대선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 증시는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하루 그리고 내일까지 어떤 식의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예, 실제로 연관이 없는데 그냥 해리스 트럼프 트레이드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풍력주에서. 실제로 여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은 CS 윈드 한 종목입니다. 나머지 종목은 실제로 영향이 있을 리가 없거든요.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육상 풍력인데 육상 풍력과 관련돼서 지금 AMPC가 지급되는 바도 없고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대만향이거든요. 추가적인 아마 수주도 아마 대만향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국이라든지 일부 다른 지역 쪽으로 조금 영향을 중국이 아니라 우리나라나 일본 쪽으로 영향을 좀 넓혀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어서 전혀 관련이 없는데 지금 준비된 그림 보시면 정확하게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갈 때, 해리스의 지지율이 올라갈 때와 종목군의 흐름이 일치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네요. 네, 세 종목의 편차는 있지만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인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관련이 없는 종목도 묶여서 같이 움직이고 있다. 일종의 뭔가 조금 지수와 연관된 특정 섹터나 ETF와 연관된 그런 이 트레이드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보여지기도 하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시나리오별로 우리가 명확하게 결정을 좀 내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해리스 승이라면 아무래도 CS 윈드가 기본적인 AMPC가 유지된다라는 관점에서 내년 실적의 절반이 AMPC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 미국향으로 올인하고 있는 소위 클린에너지 종목군들의 내년 실적의 거의 절반은 AMPC입니다. 세액공제 부분. 네, 그러니까 AMPC를 주지 않았을 때는 실적이 반토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현재 뭐 주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에서도 풍력을 쉽게 줄일 수 없다라고 계속 저는 주장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된다 하더라도 준비된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풍력이 지금 제일 싸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얘기하는 그 동일 단위의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원전 얘기 많이 나오고 있지만 원전이 제일 비싸고요.
그다음에 풍력이 제일 쌉니다. 이게 건설 비용이에요? 건설 비용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전체 운행하는? 비용, 아. 운영하는 비용, 전력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단위를 투자했을 때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냐를 나타냈을 때 육상 풍력이 압도적으로 지금 낮은 상황이고, 옆에 그림을 보시면 지금 뭐 텍사스라든지 트럼프를 지지하는 아이오와라든지 이런 지역 쪽에서 지금 풍력 발전량이 제일 많아요. 근데 트럼프가 과연 된다고 해서 그러면 텍사스 싸그리 무시하고 풍력은 다 없어 뭐 이렇게 선택할 수가 없는 방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육상 풍력은 뭐 남거나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고, 뭐 해리스가 될 경우에는 뭐 당연히 AMPC까지 유지가 될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해리스가 이긴다면 아무래도 CS 윈드 쪽으로 좀 더 강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실제로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 뭐 CS 엔지니어링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 쪽에 비중이 없는 SK 오션플랜트 같은 종목군들에게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 왜냐하면 지금 SK 오션플랜트 입장에서는 실적만 비교적 견조하게 나온다면 최근에 등락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직접적 연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풍력주들이 흔들리니까 같이 흔들린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변동성이 마무리되고 나면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는 SK 오션플랜트 쪽에 좀 더 무게를 두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살짝 솔바람이 불었던 이 풍력 섹터까지 오늘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봤습니다.